대동강 이북에 있었던 발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밑에 있죠? 이 발해의 성립 그리고 발해의 발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라고 하면 선생님이 특히 4명의 왕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4명의 왕. 신라도 마찬가지야. 신라도 맨 앞에 있었던 3명의 왕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각각의 업적, 그들의 뭐 역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해의 건국이라고 해서 지금 왕 4명 나와 있죠? 자, 나라를 세웠던 그쵸? 대조영, 고왕 있고 무왕 나와 있고 문왕 나와 있고 그리고 전성기를 누렸던 선왕까지 나와 있죠? 자, 한 명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조영, 그치? 나라를 세웠다고 했죠? 자,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자, 고구려 사람들과 말가린들을 모아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언제? 698년에. 자, 우리 위에다가 좀 쓸까요? 자, 고구려의 유민과 말가린들을 모았다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지배층은 누굴까? 라고 하면 지배층은 고구려인.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구려인은 지배층이었고 말가린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었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남북국의 사회, 문화, 경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조영 시기 때 나라를 세우면서 그래서 그의 왕명은 고왕이에요. 고왕. 자, 다음에 있는 무왕 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과 문왕은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정책을 썼어요. 자, 무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라는 나라는 신라와 당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래서 이 무왕 때에는 고구려와 당과 신라를 견제해요. 당과 신라를 견제한다. 반면에 문왕 때에는 오히려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 자, 그래서 무왕과 문왕은 서로 다른 정책을 폈다. 무왕이 당을 주로 공격했다면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래서 무왕 때에는 장문휴, 발해의 장군이었던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두를 공격하게 했어요. 또한 돌궐 일본과 연결해서 당과 신라를 견제했어요. 자, 이 시기 때 독자적인 연호가 있었다. 자, 연호는 옆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이 주로 당을 공격했다면 문왕 시기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러면 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냐? 당나라가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친선 관계를 맺었냐? 라고 하면 당나라는 당시 선진국이에요. 중학교 때 중국사 배우고 왔죠, 얘들아? 중학교 때 역사가 다시 상하로 나뉘어 있고 앞에선 한국사, 뒤에선 세계사가 나와 있죠? 뒤에 있는 세계사 파트에 중국사가 있죠. 우리 중국사 잘 배우고 왔나요? 그 중국사를 보면 당시의 당나라라고 하면 당은 그치? 주변 여러 나라랑 교류를 하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당나라. 그치? 당나라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나라야. 누구나 그 나라랑 교류하고 싶을 만큼 당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니 발해에 있던 문왕도 그 당나라랑 문물을 받아들였다. 교류했다. 당의 문물을 수용했다. 자, 당과의 교류를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했고 이를 통해서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해요. 또한 신라와도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무왕과 문왕은 서로 다른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선왕 시기가 되면 이때는 전성기야. 나라의 전성기.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했어요. 땅을 넓혀나갔다. 자, 그래서 선왕 이후에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발해가 받게 돼. 그러면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누가 줬냐? 라고 하면 이건 당나라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중국이 준 별명이다. 한자인데 한자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다해, 동쪽통, 융성할석, 나라 국자예요. 바다 건너 동쪽에 있던 융성했던 나라, 해동성국. 다시 말하면 발해라는 나라가 중국도 인정할 만큼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이다. 발해가 굉장히 발전해 있던 나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연호 얘기했지? 자, 연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발해 연호라고 하면 발해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연호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자, 연호란 연도에 붙이는 이름호, 이름이다. 그런데 이 연호는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임을 과시한 것이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라의 버풍왕이 연호를 사용했죠? 마찬가지야. 중국과 대등한 위치임을 보여준 것이다. 자, 발해도 전 시기에 걸쳐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무왕 때에는 인한, 문왕 때에는 대흥, 선왕 때에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라고 해서 연호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발해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인데, 우리가 사료를 통해 발해 당시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최치원이 쓴 사료예요. 자, 사료를 보니 지난 건년 4월, 7월에 신년 축하 사절로 발해 왕자 대봉해가 글을 올려서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황제의 명령을 엎드려 살펴보니, 자, 나라 이름의 선후는 원래 국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의 제도로서 서열의 등급이 있는 것이건을 어찌 성세함으로 바꾸겠는가. 마땅히 옛 관례대로 할 것이니 이에 널리 알리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최치원은 신라 사람이죠? 신라의 최치원이 쓴 글이에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밑에 해석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불어, 북국거 상표는 북쪽 나라 발해가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린다는 글.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냐면 당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야.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한테 감사를 드린다. 왜 감사를 드리냐? 당나라가 거절했기 때문에. 무엇을 거절했어?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으나 당이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니 신라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라는 글이에요. 자, 이는 당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발해 왕자 대봉해가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당에 요청했으나 당 황제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말해준다. 자, 나라 이름의 선후는 국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 당시 발해의 국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발해가 윗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했을 때 당이 거절했지만, 그렇게 윗자리 아랫자리를 나누는 것은 국력의 강함과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국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 발해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구나. 어쨌든 그것을 따져서 윗자리, 아랫자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 국력이 굉장히 발해가 강성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그랬던 발해의 통치 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통치 제도라 하면 중앙 정치 그리고 지방 행정 조직이 있는데, 자, 발해의 중앙 정치라 하면 이거는 별표 우리 좀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으로부터 수용했던 삼성육부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발해에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 정치 조직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당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자, 삼성육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 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5페이지이죠? 자, 교과서 25페이지. 여기 보니 발해의 정치기구 나와 있죠? 자, 발해의 정치기구로서 왕 밑에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게 삼성이고요. 삼성. 자, 삼성 밑에 육부가 있다. 자, 충인의 지예신 뒤에 부가 붙었죠? 이거는 육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육부라고 불린다. 자, 이거는 당으로부터 수용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에요. 자, 특히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당성 밑에 두 개를 나눠 놓지 않았어. 자, 지금 발해를 보니 정당성 밑에 좌사정이 있고 우사정이 있죠? 이거는 발해가 만든 거예요. 둘로 나눠 놓은 거야. 당에서는 나누지 않았다.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 둘로 나눴다라는 것을 통해 두 개로 분리시켰구나. 이원적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좌사정 밑으로 3개의 부, 우사정 밑으로 3개의 부가 있어. 3, 3을 합치니 육부라고 부르는데 자, 이 육부의 명칭도 원래 발해에서 원래 당에서예요. 원래 당에서 육부의 명칭은 이호, 예병, 형공. 이부, 예부, 형부, 공부. 이렇게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형공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발해는 이걸 바꿨어. 발해는 이호, 예병, 형공이 아니라 충인의 지예신으로 바꿨어요. 충인의 지예신 이게 뭐지? 그치, 이게 바로 유교에 있는 이념들이죠. 발해가 당이 가지고 있는 육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 명칭을 보면 충인의 지예신이다. 결국 이것은 유교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 교재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명칭과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자적이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보고 왔죠?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명칭도 바꿔서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자, 지방행정조직으로 5경 15부, 62주. 전국을 나눈 거죠. 처음에는 5경으로 나누고, 그 5경 밑에 다시 15부가 있고, 15부 밑에 다시 62주가 있다. 땅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또한 지방관을 파견했고, 말단 촌락은 토착 세력이 관리했다. 이렇게 땅도 넓고 제도도 잘 갖추고 있었던, 또한 전성기를 누려서 해동 성국이라 불렸던 이 발해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926년 멸망했어요. 자, 거란이 침입했는데, 근데 내용에 의하면 거란이 쳐들어갔으나 싸우지 않았는데 발해가 망했다고 해. 발해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발해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쌤이 알고 있기엔 일본 학자인지 그분께서는 아마도 발해 위에 있었던, 발해가 지금 중국 땅이죠. 백두산이 당시 폭발했고, 화산이 폭발했고, 그 화산 폭발에 의해 발해가 좀 혼란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추측이죠. 그러한 추측은 존재하고 있다. 자, 어쨌든 거란이 침입했으나 발해랑 싸우지 않았는데 발해가 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자, 이후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이주했는데, 자, 고려를 세운 건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 자, 그런데 발해도 고구려의 유민 대조양이 세웠죠.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했던 고려 역시 이 시기 때 고려 같이 존재했어요. 자, 이 시기 때 같이 고려 존재했고,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 역시 발해의 유민들을 포용했다. 자, 선생님 방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죠?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하면은 밑에 나와 있죠? 당시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고, 또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가 자기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표현했다. 발해가 그들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결국 고구려를 말하고 있어. 고구려. 자, 밑에 자, 고구려 문화와 발해의 문화가 유사하다. 그 예로 고구려에 온돌장치가 있었는데 발해에도 온돌장치가 있다. 자, 고분에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고구려에 있는 양식인데 이것 똑같은 양식이 발해에도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면을 통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부터 발해까지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 어떻게 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그러니까 남북 시대의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책을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암기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3강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EBS 교재 24, 2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남북국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외 교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남북 시대의 문화, 뒤로 넘어가서 남북국 시대의 대외 교류까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로 남북국 시대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의 경제 활동이라 하면 특히 통일신라와 발해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라 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신문왕 시기 때 관료들한테 관료전은 지급하고 노급은 폐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죠? 관료전이 뭐고 노급이 뭔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료전과 노급이라 하면 관료한테 주던 월급을 말하는 거죠. 자, 당시 신라는 관료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은 현금, 돈으로 주지만 이 시기 때에는 땅을 줬죠. 자, 일정한 토지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건 토지를 준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었죠. 자, 원래는 노급을 주었는데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노급이 가지고 있던 폐단 때문에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입니다. 자, 노급이 가지고 있던 폐단이라 하면 자, 원래는 토지에서 조세, 세금을 거두는 조세만을 거두어야 하는데 노급은 조세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속해 있는 사람,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징발했다. 귀족이 사람을 함부로 부리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귀족의 힘을 낮추기 위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는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 때에는 관료전은 지급하고 노급은 폐지했다. 자, 그러다가 성덕왕 시기 때에는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하는데 백성들한테 땅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백성들한테 땅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자, 통일신라 때의 그들의 이제 토지에 대한 사상을 보면 자, 당시 통일신라는 왕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땅은 국가의 땅. 그런데 성덕왕 시기 때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전, 그들의 사적인 땅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이라 하면은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원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제도라 하면 세금, 백성들한테서 거뒀던 세금을 말하는 건데 자, 세금이라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 곡물, 역. 자, 조세라 하면 곡물은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이나 저수지를 지을 때 동원하는 요역이 있고 군대에 동원하는 군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수치 제도로서 조세, 곡물 혹은 공납 같은 뜻이고요. 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통일신라는 민정문서를 만들었는데 민정문서는 촌낭문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민정문서는 뭔지 옆에 이제 작은 글씨 나와 있죠? 자, 민정문서는
통일신라의 문서로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문서이다. 자, 그래서 민정문서라 하면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촌락의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인구수는 몇 명인지, 소와 말의 수는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민정문서를 만들었냐?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이번엔 발해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경제생활이라고 하면은 발해의 위치. 자, 발해의 위치를 보면 대동강을 경계로, 대동강 이북이었죠. 이북이다 보니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서 주로 농업은 밭농사 중심의 농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목축과 수렵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이라고 하면은 특히 민족 융합 정책을 볼 수 있는데, 자, 민족 융합 정책이라 하면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를 모두 합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융합하기 위한, 민족을 융합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에게도 관등을 수여하는, 그래서 그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으며, 또한 중앙군인 구서당 안에는 고구려인과 말갈인 그리고 백제인들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니 그들을 융합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 민족융합 정책이 있었고, 또한 통일신라 때에는 여전히 골품제가 유지됐습니다. 자, 그래서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고, 또한 일상생활까지 차별을 받는 그러한 골품제가 여전히 존재했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발해의 사회 모습이라고 하면은, 자, 발해의 지배층으로는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죠? 자, 발해의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계, 소수의 말갈계도 있었다. 자, 피지배층으로는,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는 말갈계가 다수였다 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보았죠. 자, 넘어가서 이번엔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라고 해서 불교는 별표, 특히 통일신라의 불교는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통일신라의 불교에 해당하는 승려들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스님으로는 원효, 의상을 좀 기억하면 좋고, 해초라고 하는 스님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효 하면은 우리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밤이 되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에 청했고, 잠에 청했던 원효 대사가 목이 말라서 주변을 더듬으니 바가지 같은 것이 있어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 그 물이 굉장히 꿀맛이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고 결국 해골물을 마신 것이다. 전날에 물을 마셨을 때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다음날 보니 그것이 해골물이었다. 이를 통해서 원효가 큰 깨달음을 얻죠. 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자, 그래서 원효는 일심, 하나 일자의 마음 심자예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마음으로 통한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심 사상을 이제 주장을 했고, 또한 화쟁, 싸우지 말자. 싸울 쟁자예요.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게 돼요. 또한 원효대사 하면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미아무타불, 이거를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주변 시장이라든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나미아무타불을 외치면 누구나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자, 이러한 것을 외치고 다니면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고, 자,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읊다 보니 일반 백성들도 나미아무타불 이거를 이제 같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결국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사람이 원효예요. 자, 원효와 관련된 일화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 교과서 3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1페이지를 보니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원효와 관련된 일화가 나와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미아무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컸다.
자, 그래서 원효가 나미아무타불을 외치고 다니니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가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라고 하는 원효의 일화.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다음으로 해초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해초라고 하는 스님은 인도와 서역을 순례하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인도와 서역을 돌아본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고 통일신라 말기 때에는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가 유행했는데 자, 선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옆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종과는 다른 것인데 자, 교종이 주로 경전의 이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선종은 실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불교에는 크게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다. 자,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아는 방법이 주로 경전을 읽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선종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경전은 주로 한자로 쓰여 있던 것이 경전이에요.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교는 중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주로 한자로 쓰여 있어요. 그 한자로 쓰여 있는 경전을 읽어야만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자로 쓰여 있는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치? 주로 똑똑한 사람들, 주로 귀족들이 경전을 읽는 교종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반면에 선종은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종이에요. 한자를 읽지 못해도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선종은 우리 통일신라 말기 때 호족이 성장했다고 했죠? 그 호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선종은 옆에 나와 있죠? 통일신라 말에 호족의 후원을 받았다. 특히 참선 수행을 중시 여겼던 것이 선종이다. 자, 호족의 후원을 받았던 이 선종은 호족의 후원으로 구산선문이 형성되었다. 9개의 이제 절이란 뜻이에요. 9개의 절들을 이제 구산선문이라 부르고, 자, 그래서 선종이 주로 호족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가서 선종과 관련된 탑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 발해에는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고, 자, 발해의 불교를 보면 주로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으며, 자,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했다라는 내용은 그냥 확인해 보면 좋아요. 다음으로 유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학이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때 유학이 있고, 그리고 발해의 유학 교육이 있어요. 통일신라 때에는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어. 자, 그 학교가 국학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죠? 신문학 때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자, 고구려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학교는 태학. 통일신라 때 국학. 그쵸? 고려에는 국자관. 그치? 조선에는 성균관으로 이제 학교들이 있었다. 자, 또한 이 시기 때에는 원성왕 때예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에는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이거는 시험 제도예요. 시험 제도가 있었다. 그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상, 중, 하, 3품으로 나누는 시험이 있었다. 독서 삼품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원성왕 때에 독서 삼품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신라의 유학자로서 유학을 공부했던 그들의 학자로서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만 보도록 할게요. 강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설총, 김대문, 그리고 최치원이 있었다. 자, 최치원은 특히
강수는 특히 육두품 출신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자, 강수와 치치원. 자, 강수와 치치원에 얽힌 지금 사료가 있죠? 삼국사기에 있는 강수와 얽힌 사료. 자, 강수는 글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해요. 주로 그래서 외교 문서 작성에 탁월했다. 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최치원.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통일신라에 돌아왔는데 당시 통일신라가 굉장히 혼란해서 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 왕한테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관직을 떠나서 방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강수와 치치원이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였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그들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발해로 갈게. 자, 발해에는 통일신라의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다면 발해에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존재했어요. 자, 주자감 역시 유학 교육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이에요. 또한 발해도 마찬가지로 당에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당시 당나라에는 외국인을 관료로 채용하는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고 그 빈공과에 당시 발해인들이 합격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빈공과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옆에 볼게요. 자, 빈공과란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이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니 풍수지리설이 나와 있어요. 자, 풍수지리설이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땅의 기운을 연구해서 그 땅의 기운을 통해 흥망성쇠를 결정하겠다. 주로 풍수지리설은 수도의 위치를 정할 때 혹은 묘의 위치를 정할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에요. 자,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수용 및 유행을 보면 도선 등 선종 승려에 의해서 중국에서 유행했던 풍수지리설을 수용했다. 특히 이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자, 우리가 신라 말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말기 사회가 어땠지? 그쵸? 굉장히 혼란했죠? 신라 말이 굉장히 혼란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기 시작해요. 아, 신라 수도에 경주에 기운이 다 했구나. 새로운 곳으로 도읍을 옮겨야겠구나. 자, 이것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견훤과 궁예예요. 신라 수도 경주가 기운을 다 했으니 새로운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에 가서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 마찬가지예요. 궁예도 송악에 가서 후 고구려를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영향 나와 있죠? 자,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탈피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경주의 기운이 다 했구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과학기술과 예술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기술과 예술이라고 하면은 자, 통일신라 발해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통일신라의 과학기술 하면은 대표적으로 목판 인쇄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판 인쇄술은 별표 굉장히 중요한데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목판 인쇄술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 그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에요.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이제 목판, 나무에다가 인쇄를 한 거예요. 글을 만들어낸 거. 자, 그런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신라에 존재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야 하고 자, 불교. 통일신라 하면 또 불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불교 미술로서는 경주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고 또한 경주에 가면 석굴암도 있죠. 석굴암도 있고 또한 선생님이 앞에서 선종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 선종이 유행하면서 등장했던 승탑도 있어요. 내려가서 자료 플러스에 있는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나와 있고 또한 경주 석굴암 본존불이 나와 있어요.
또한 신라 말에 유행했던 승탑도 나와 있어요. 자, 경주 불국사 하면은 3층 석탑도 있지만 그 옆에 다보탑도 있죠. 자, 경주에 있는 석굴암, 그 안에 있는 본존불도 나와 있는데, 자, 경주에 있는 석굴암은 중국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든 건데, 중국에는 자연 석굴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굴이 있는 반면, 자, 당시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중국에 있는 석굴을 본따서 통일신라 사람들이 석굴을 만들려고 보았더니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돌들은 화강암이어서 굉장히 딱딱했다고 해요. 자, 석굴을 만들 수 없어서 돌멩이를 쌓아서 가짜로 석굴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경주에 있는 석굴암은 인공석굴이에요. 인공석굴. 가짜로 만든 석굴이다.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다. 자, 그 옆에 있는 승탑 나와 있죠? 승려들이 죽고 나면 요 안에다가 승려의 사리를 모셨다고 해요. 특히 이 승탑은 선종에서 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승탑이어서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위에서 발해의 과학기술, 예술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불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불병자상이 있고 석등, 돌사자상도 있는데, 자, 밑에 보니 이불병자상 나와 있죠?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다. 앉아있다. 나란히 앉아있다. 자, 그래서 이불병자상이 있고, 특히 이 이불병자상은 밑에 내려올게요. 자, 발해의 불상으로 2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양인데, 이는 고구려의 불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거와 유사한 불상이 고구려에도 있어요. 그러니 발해의 불상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요 불상도 잘 기억을 해야겠죠. 특히 지금 나와 있는 남북시대 문화라고 해서 요 유적들은 이것도 별표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제 가끔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유물도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로서 당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한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 그리고 장보고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당과의 관계라고 하면 특히 당나라와 공무역을 통해, 사무역을 통해 당과 이제 무역을 했는데, 공무역이라 하면 국가의 공식적인 무역을 말하고, 사무역은 개인들의 무역을 말해요. 자, 그래서 공무역도 발달했고 사무역도 발달했다. 자, 이렇게 당과의 무역이 발달하니 당시 당나라에 산둥반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산둥반도라는 지역에 신라방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자, 신라방이 뭔지는 위에 나와 있죠? 자, 당의 산둥반도 지역에 많이 만들어진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나라와 통일신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2번째로 일본과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문화 교류 그리고 상품 교역을 했었다라는 내용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이슬람 상인과도 이제 교류를 했는데, 이슬람 상인들이 당시 통일신라에 와서 이제 무역 활동을 했는데, 특히 별표 통일신라의 국제무역 항구로서 울산항이 발달했다. 울산항. 자, 울산이 어디지? 그치? 울산은 오늘날 경상 남도 쪽이죠. 울산, 포항, 그리고 그 밑에 그 근처에 경주가 있지. 그치?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와 가까웠던 울산, 그 울산에 항구가 형성되었다. 특히 울산 항구를 통해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왔고, 이 울산항에 와서 주로 무역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통일신라의 울산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무역 항구였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자, 고려시대에도 국제 무역 항구가 있어요. 병난도라고 불러. 자, 그래서 통일신라는 울산항, 고려는 병난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통일신라 시대 하면은 우리 장보고의 활약을 들 수 있죠. 장보고는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죠. 자, 그랬던 장보고가 통일신라 말기
나라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왕위 쟁탈전에 가담을 하고 결국 장보고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시간에 장보고의 난에 대해서도 보고 왔고, 자, 그래서 옆에 청해진 나와 있죠? 자, 청해진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무역 활동이라 해서 신라와의 관계, 그리고 당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와 신라가 교역을 했던 것은 문왕 때야.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발해의 왕 중에서 무왕과 문왕은 서로 다른 정책을 폈다. 무왕 시기 때에는 당과도 적대관계, 신라와도 적대관계. 반면 문왕 시기 때에는 당과도 교류하고 신라와도 교류했다. 자, 문왕 때에는 신라도를 통해서 이제 발해와 신라가 교류를 했는데, 신라도는 신라로 갈 수 있는 도자가 길도자예요. 길이에요.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였다. 자, 당과의 교역도 마찬가지로 해로와 육로를 이용해서 당과 이제 교역을 했는데, 특히 당의 산동반도 등주에 발해의 관이 있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앞에서 통일신라와 당이 교역하면서 당나라 산동반도에 신라방이 형성됐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발해와 당도 교역을 하면서 당이 산동반도 등주에 발해관을 설치해 주었다. 자, 발해관 우리 밑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과의 관계 보고 나서 밑에 있는 자료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많은 사신이 왕래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신라관, 발해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옆에 지도 나와 있죠? 자,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그 위에는 발해가 있죠? 자, 발해는 수도를 옮겨갔어. 자, 그래서 지금 서경도 있고 상경도 있죠? 자, 그래서 발해와 신라, 그리고 이 발해와 신라가 당나라와 교역했던 교역의 이제 흔적들이 좀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당나라에는 산동반도 지역에 발해관이 있었고 또한 신라관이 있었다. 자, 옆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동반도의 등주는 신라인들이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상륙지이다. 자, 당나라 조정은 이곳에 신라관을 설치해서 당의 수도 장안으로 들어가는 신라 사신이나 유학승, 유학을 하는 스님을 말하죠. 승이 머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신라관과 나란히 발해관을 설치해서 발해 사신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곳에는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신라방이 형성되기도 했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발해관, 신라관 또 함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머지 옆에 있는 내용들도 보도록 할게요. 저기 옆에 보니까 법화원 보이나요? 법화원? 자, 법화원은 당나라에 있는 절인데 이 절에는 장보고의 동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장보고와 관련된 절이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 자, 통일신라 완도에는 청해진이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신라도 있죠? 신라도는 신라와 발해가 교역했던 길이다. 자, 그래서 도자는 길도자이다. 자, 신라도가 나와 있고 해서 지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대외 교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어떻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책을 바로 덮지 말고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암기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뒤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